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여름철 당뇨관리법을,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폭염 속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올해는 오늘보다 더 더울 거라는, 내일보다도 더 더울 거라는 기상당국의 예보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8도, 대전, 춘천이 37도, 대구 36도, 광주는 3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대학도 많고요. 또 교통 고민도 많을 겁니다.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네. 예. 오늘도 참 더운데요. 예. 최근에 구정활동 참 열심히 하시면서 현장을 좀 강조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동네 구내에 있는 20개 동인가요? 예, 20개 전부 이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더우셨어요? 예. 많이 덥기는 한데 저보다도 예.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걱정이죠. 아하, 예. 어르신들 좀 많이 찾아뵙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워서 좀 고쳐주세요, 구청장님 이렇게 요청하시던가요? 예, 많이 의견이 많이 들어오시죠. 네. 예,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네. 경로당 어르신들을 특별히 좀 관리하게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예. 성적이 좋아요. 64.4%라는 높은 득표율인데. 예. 이 정도면은 선거 운동 하시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하셨을 법도 한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제 후보자 입장은 항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지요. 예.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많은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 운동 하시면서 구민들이 나중에 구청장 되시면은 이것 좀 꼭 해주세요 하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감명 깊었던 이야기 있으신지요? 구청장을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구청장 뽑아놓으면은 앞으로 또 우리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요청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얼굴 좀 자주 보여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또 실천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성북 구민들이 왜 이승로라는 사람을 성북구청장으로 뽑았을까요? 예. 제가 이제 성북구에 이제 거주한 지가 약 한 35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 낮은 데부터 한 단계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사랑, 애정이 더 깊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친숙하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 성북구의원 그리고 서울시 의원을 경험하셔가지고 구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좀 능통한 사람 아니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초선 구청장으로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현장 중심의 행정을 앞으로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이렇게 해볼 그런 좀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성북구의 집행부가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구청장, 주민 참여 예산 배정 등 이런 행정을 앞으로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고자 하는 파트너 이런 대등한 관계로 지금 한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북구 지금 현안도 많고요. 해결해야 될 것도 물론 구의원 하시면서 시의원 하시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실 텐데 예. 힘든 자리예요. 근데 이런 힘든 자리에도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민들과 함께 체험했고 하나하나 주민들과 삶의 현장을 지킴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경험 이런 부분으로 주민과 함께 우리 성북구를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어떤 계기가 저에게 구청장에 도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 경력을 쭉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 앞서도 말씀해 주신 성북구 의원 2선 하셨고 또 서울시 의원 4년을 보내면서 이 점은 참 아쉽다. 이 점을 성북구에다가 적용하면은 더 나은 성북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맨 처음에 구의원 할 때부터는 그냥 저돌적으로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했었지요. 앞뒤 순서 없이 했었는데 이제 경험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네. 한 단계 한 단계 좀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원 녹지라든가 아니면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한 단계 한 단계 권역별로 맞춤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청장에 시작을 하게 된 동기죠. 그렇군요. 예. 성북구에 대해서 성북구에 오래 사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성북구의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흔히 그 외부에서 성북구를 바라볼 때는 대학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교통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성북구청장으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성북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지역은 대학교가 8군데나 있죠. 그렇게 많았나요? 예, 그래서 시설이나 인프라가 무한하게 이렇게 풍부하고. 네. 그런데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재정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좀 단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냥 시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민선 7기 구정 운영하시면서 극복하시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정을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이끌 것인지 청사진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민들께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제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네. 구청장은 저 이승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구청장 아니냐. 대등한 그런 관계 파트너 이렇게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좀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현장 위주의 직접 행정을 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20개 군에 있는 모든 동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만나보셨는데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쭉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분기별 적어도 상반기 한반기 정도로 계속해서 동 20개 동을 좀 순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동별로 많이 찾아다니고 주민들을 많이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쌓을 수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연간 앞으로 지역 20개 동을 수시로 분기별로 상반기 한반기 현장 구청장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직원들한테 보고받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때문에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체험, 주민들과 스킨십 여기에서 많은 저희 이제 숙제, 과제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은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해결의 방식이 여기에서 터득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토대해서 이렇게 제가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강북구 현안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높아졌거든요. 성북구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한번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한번 박원순 시장님 한번 모시러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옥탑방에서 지금 굉장히 좀 더웁게 선풍기 한 3대 정도로 지내고 계시는데 성북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취임식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새로운 구청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북 구민들이 직접 임명장을 줬는데 이 이름이 특이해요. 구민 퍼즐 임명장.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게 이제 우리 그때 저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대표, 그다음에 장애인 대표, 다문화 대표, 학부모 대표, 청년 대표, 공무관 대표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에서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퍼즐 임명장을 주셨더라고요. 네. 이분들의 임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북의 모든 어떤 사각지대 없이 이분들에게 욕구가 충족된다면은 모두가 만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들이 임명장을 직접 구청장께 수여한 만큼 현장에 더 바쁘게 뛰어다니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계속 얼굴 보러 자주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성북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아까 이제 짧게 말씀해 주신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고민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성북구 월곡역 일대 자주 가게 되는데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점은 내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거 몇 가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구청장 취임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만 아까 말씀드린 월곡역 일대 교통 체증 이걸 1순위로 꼽아줬고 그다음에 공동 주차장을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 성북구는 이제 도심권과 근접해 있는 일부 동과 그다음에 이제 동북권과 근접해 있는 약간 복지가 취약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 을 간에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것을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에게 이제 앞으로 사업이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월곡역 일대 교통 체증 구간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 현재 심각해 있는 거주자 동별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우선 사업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좀 더 심도 있게 여쭤볼게요. 복지 같은 경우는 뭐 녹인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건강 100세 지원센터 조성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그 성북구 지역에도 고령층이 많은 편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좀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성북 지역은 많게는 뭐 동별로 18%, 16% 이렇게 상당히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시 정책에 보면은 191 종합복지관 이런 제도가 현재 좀 조례로 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앞으로 이 과거에 있던 이 규제를 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 제1, 2, 3 복지관이 계속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박원순 시장이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역시 서울의 25개 구청장님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성북에 이제 복지관을 더 많이 증설할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도 과거처럼 그냥 어르신들 와서 뭐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라 100세 건강을 위한 맞춤형 이런 형태로 앞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 간 연결로가 없어서 북부간선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곡램프를 꼭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꼭 끼어들기 금지 이런 게 있고 출퇴근 시간에 막 거기 끼어들면 새치기 하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부 순환도로하고 그 북부 간선도로 교차 지점인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그 일대에서 보통 적게는 20분, 많게는 한 40분, 50분 정체를 항상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게 좀 오랫동안 약 한 20여 년 동안 오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하향 램프를 현재 추가로 하나 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서울시의원 하면서 현재 그 용역비를 약 한 7억 원 정도로 좀 배정을 해서 현재 좀 공모 기간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하향 램프를 추가로 더 건설을 해서 노원이나 도봉에서 이동하는 그 차량들이 별도로 분산해서 따로 이동하게 되면 아마 그 일대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용역 결과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좀 용이한 방법이다. 예산은 한 200억 이내에서 현재 집행 계획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준공에 들어갈까요? 그게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끊어주는 서울시가 지금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그 외 재임 기간에 이건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뭐 시라든지 구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시의원부터 경험해 본 건데 가장 어려운 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재산과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행정에서 조정할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은 장이 뉴타운 지역이 좀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어제도 그제도 하루면 몇 건씩 주민들의 어떤 민원 상담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와 저희 성북구와 좀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팀을 좀 보강을 해서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이제 급선무죠. 이게 좀 아마 주민들하고 쉽게 해결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가장 저에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 부분은 뭐 성북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국민들하고 또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민선 7기가 끝날 즈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을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구종활동을 이어가실 거 아니에요?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4년 뒤에 성북구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가 있으신지요? 예. 저희 성북구가 좀 역동성 있는 좀 살아있는 성북, 이제 이런 성북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저희 성북구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8개 대학이 이렇게 운집해 있기 때문에 좀 요란스럽기는 하지만 교육과 문화가 좀 왕성한 그런 거리.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남에서 만나요, 신촌에서요 만나요가 아닌 좀 젊은이들이 좀 역동성 있는 성북에서 만납시다. 아하. 예, 성북의 거리에서 우리 약속해요. 이런 성북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게 욕심입니다. 예. 앞으로 임기 동안 여기에 대한 좀 기반 시설은 좀 제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주민들에게 좀 동의를 받고자 한다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북에서 만납시다. 이런 약속 잡으면 재밌겠네요. 자, 이제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지금 구청장이 이제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 성북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체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웃들이 편안하게 퇴임 이후에도 이웃들이 좀 찾아왔는 동네 아저씨, 그다음에 소모임이라든가 동네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도 함께 항상 이승노 씨 좀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성북구에 대해서 이승노 씨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편안한 친구의 아저씨,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현장 구청장.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현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북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여쭤보니까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이걸 골라오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노래 이 가사부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나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의 어떤 절규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의 희생 구구절절이 이제 가사를 보면은 나의 희생이 큰 만큼 그 큰 사랑을 낳는다. 나의 아픔보다도 너의 아픔 이게 바로 내 가슴을 새로 철들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너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명곡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줬던 이 노래 가사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여름철 당뇨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폭염 속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연달아 알아보겠습니다. 1분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건강한 사람들마저도 견디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여름철 당뇨 관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이 덥다 보니까 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고생하는 때인 것 같아요. 예. 그중에서도 당뇨는 사실 만성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철에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당뇨병은 정확히 뭔가요? 사실 단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다 당뇨가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혈당 수치가 높아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대사질환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 수치를 당뇨 걸린 분들은 계속 재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꾸준히 높아야 이걸 병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예,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혈당을 쟀을 때 126 이상이 나올 경우 아니면 포도당을 먹고서 2시간 후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또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6.5 이상인 경우하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흔한 증상이 있어요. 네. 소변 많이 보고 많이 마시고 잘 먹는데도 빠지는 이런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서 아하. 아무 때나 한번 혈당을 재봤더니 200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때는 당뇨병을 의심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죠? 보통 공복 혈당 그러니까 금식을 한 혈당은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걸리게 되는 원인, 단순히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생활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당뇨병은 그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는 경우 또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몸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하. 유전적인 경향이 좀 크고요. 그리고 비만할 경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과식을 반복하거나 단 음식이나 지방을 꾸준히 많이 드실 경우 또 운동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데 당뇨에 걸리게 되면 다른 질환도 비슷하지만 특히 합병증이 무섭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급성, 단기적으로는 아주 심할 때는 혼수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정도 가지 않더라도 당 조절이 적절히 안 되고 당뇨에 걸려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심부전 아하. 그리고 발에 그런 궤양이 생기거나 안에가 조직이 썩게 되는 괴사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이상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안구와 관련한 눈과 관련한 합병증. 예. 특히 요즘에 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당뇨하고 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당뇨는 그 혈관병,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예. 망막 안에도 작은 미세혈관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망막에 손상이 와요. 네. 이 망막은 렌즈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이 되면 시각 또는 시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명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예. 보통 당뇨병이 20년 이상 지나면 나타나고 30년 이상 지나면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날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눈과 관련한 합병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 당뇨병의 망막증이 실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기 검진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와 관련한 망막병증이 진행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진행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데요. 아하. 그래도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망막병증이 시작이 될 때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나머지 망막이 손상되는 걸 막아요. 아. 그러니까 일부는 손상돼도 망막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면 시력이 유지가 되고요. 예. 망막 안에도 제일 시력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손상이 안 오게 미리 조치를 하는 치료가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법은 뭐 당연한 거고 개인적인 네. 관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따라서 일단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망막증이 덜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당뇨약을 받고 진료를 받더라도 담당 선생님의 그런 지도에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막 정밀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럴 때 다른 질병도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당뇨는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름철에 당뇨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혈당 관리는 뭐 예. 기본입니다만. 그렇죠. 사실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량 먹고 단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을 적절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름에는 이게 다 문제가 생겨요. 아하. 입맛이 없다 보니까 식사 대신 다른 걸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빈가류라든지 또 지나치게 많은 과일 섭취라든지 이게 시원한 걸 먹다 보니까 당 섭취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특히 여름철에는 야외 생활을 하거나 또는 휴가를 가게 되면 발 다치기가 쉬운데요. 네. 당뇨병 발이라고 그래서 발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당뇨병 환자는 회복이 잘 안 돼서 상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는 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는데 야외에 특히 휴가를 갔을 때는 고혈당도 문제지만 저혈당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상식품 같은 것도 잘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밥 같은 것도 그냥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당뇨 그렇죠. 환자분들은. 근데 예. 밖에서는 그런 잡곡밥을 따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혈당 예. 관리가 쉽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런 가운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술 한 잔 하시는 예. 분들 계시는데 술 한 잔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병은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를 생기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망막 질환이나 콩팥 질환,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주게 되고요. 네. 또 일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음주를 같이 하면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뇨 환자는 음주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맥주가 몸에 더 안 좋기 때문에 소주는 괜찮겠지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알코올이 다만 이제 맥주에는 알코올 이외에 또 당알코올을 비롯한 열량을 내는 게 있으니까 아하.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 관리는 역시 운동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혈당 관리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름철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도 하는 이런 관리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꾸준하게 운동을 하되 선선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운동은 오히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시원한 쇼핑몰이나 이런 아니면 전시관이나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걷는 것을 여름에 많이 권합니다. 그거 괜찮네요. 예.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데서 쇼핑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네. 걸으니까 또 건강에 또 그렇죠. 좋아지고요. 예. 자, 저혈당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 네. 너무 낮아도 문제. 예. 저혈당이 오면은 갑자기 떨림 증상,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 갑자기 대처해야 되는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저혈당의 증상을 본인이 잘 인지하고 네. 신호가 올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혈당은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 못지않게 단기적으로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탕 몇 개나 초콜릿 한 조각 또는 그런 아니면 단 음료 한 잔 정도가 급할 때는 바로 혈당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군것질거리 그런 부담스럽지 네. 않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 땀을 많이 흘려도 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갈 일은 없는데요. 네. 문제는 덥다 보니까 음료를 많이 찾아요. 근데 흔히 먹는 음료수가 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 네. 사실은 시원한 음료 중에서도 요새는 녹차 음료라든지 또는 냉보리차 또 열량이 없는 여러 가지 시원한 음료가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음료로 바꾸시면은 혈당 조절에 문제 안 생기고 여름철에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름철에도 먹을 수 있고 사계절 내내 당뇨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네. 식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혈당 조절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것. 네. 그다음에 곡류와 또 생선, 육류, 채소 등을 고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 영양소를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과식이나 고열량 섭취만 제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름철 당뇨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주치 시간. 어제 또다시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7번째인데요.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BMW 520D 모델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지금 저번 주에 이 리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많이 남고 또 두리뭉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문제는 해당되는 부품을 교체를 하고 또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공급되는 부품에만 불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EGR이라는 부품은 글로벌 시장, 유럽의 모든 다른 BMW에도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네. 다른 유럽 쪽은 화재가 안 생기고 우리나라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더욱이 이 대부분 차종 중에서 520 디젤 모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의구심, 다시 말하면은 부품 자체의 불량보다도 이 자동차라는 거는 부품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걸 움직이는 이 자동차 사람 머리에 해당되는 ECU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쪽의 프로그램이 좀 틀린 게 아니냐. 그게 잘못돼서 이 EGR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무리가 가서 과열이 되면서 화재가 생긴 거 아니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품만 바꿔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한꺼번에 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의구심을 완전히 희석시키지 않는다면은 리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하. 더욱이 8월 말부터 리콜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지금 이 폭염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10만 명 이상의 이 BMW 소유자들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루에 한 건씩 지금 화재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우려 사항은 크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운행 자제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아하. 국민에 대해서 좀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고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미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네. 당시에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게 왜 어영부영 넘어갔을까요? 이 제대로 조사가 됐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시작이 됐는데요. 예. 1년에 5천 건 이상의 국내 화재 생기니까 하루에 13건, 14건이니까 이 속에 묻혀서 희석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자동차의 관리적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묻혀버렸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수면 위로 집중적으로 올라온 게 지난번 한 1, 2주일 전에 폭염 현상이 지속되면서
3일 동안인가 이 520 디젤 모델이 5건인가가 집중적으로 화재가 생겼어요. 네. 그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목이 됐고 이 정부도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니까 사실 그 화재가 생긴 차종은 안타깝긴 하더라도 이 며칠 사이에 5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것도 묻힐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라는 정부의 어떤 비난에 대한 것들 책임 미안하기 어렵고요. 예. 또 1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다 불안하게 타잖아요. 예, 어제도 집단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가 더 관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차량 소유자가 관련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례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계속 화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 특히 BMW 차종에 대한 차주들은 중고차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재산상의 피해, 또 이 운행상의 어떤 피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또 리콜이라는 게 올해 다음 달 말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10만 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늦게 받는 분들은 조치를 받더라도 항상 불안감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확한 부분들이 이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금 지사 문제가 아니라 독일 본사에서 차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독일에다가 파견을 해서 전문가 파견을 해서 독일 정부와 더불어서 BMW 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 소유자 특히 520 디젤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6만 대가 판매된 차량이고요. 320은 거의 4만 대급입니다. 인기 있는 차종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베스트셀러 모델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런 부분의 불안감 또 길거리에서의 어떤 불안감 특히 폭염은 지속되고 있고요. 또 피서철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대한 부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더욱 고민거리는 많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해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BMW 코리아 측하고 국토교통부는 엔진에 장착이 되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말씀하신 EGR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지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이 부품을 확인을 제가 해봤더니 이게 일각에서는 뭐 국내에만 수입되는 부품에 EGR 부품이 우리 부품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이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같은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부품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양질의 부품인데 이게 국내에서 화재 생기는 것은 이런 양질의 부품을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 이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무리하게 이 설계가 돼서 이 EGR 쪽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냉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 있는 냉각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딴 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BMW 자체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되는데 이걸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거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욱 괘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제기된 520D 모델은 지난 2016년이었나요? 그때 리콜이 한 번 된 바가 있어요. 네. 그 자발적 리콜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추가 리콜을 명령했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다른가요? 그때가 이미 전조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2, 3년 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누적된 거 아니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화재가 생긴 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지금 이번에 리콜하고 관계가 돼 있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소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런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미 차가 전소되게 되면은 원인에 대한 것들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이 화재가 생긴 30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고 이 과거도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확대 가능성 더 크지 해결될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문제점이고 10만 명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10만 명의 자동차 소유자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항상 방송 중에 질문 받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수십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결국 지금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아하. 방법은 이 폭염에서는 사실 외부 염도가 이렇게 높게 되면 자동차의 열을 발산시키는 소지가 더 없기 때문에 예. 화재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화재의 건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네. 운행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운행을 자제한다는 것은 리콜 받기 전까지는 차를 운행하지 마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은 심각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판매한 메이커의 책임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